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정치와 문화를 정조의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양란이라고 함은 외란과 호란을 말합니다. 외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호란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사에서 양란은 흔히 조선 정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조일 관계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구가 들끓었죠. 1555년 을묘 외변 이후에는 왜구가 날뛰어 외교 관계는 거의 중단 상태였습니다. 임진왜란은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조선에서는 1590년 서인인 황윤길과 동인인 김성일이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보고가 엇갈립니다. 황윤길이 정사, 김성일이 부사였죠. 황윤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김성일이 보기에는 황윤길이 일본에 지나치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낮게 평가합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죠. 징비록에서는 그가 변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보고했다고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미 조선은 성벽을 수리하고 이순신을 발탁하는 등 준비를 해두고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민심을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단순히 동인과 서인 간의 당쟁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식민사관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구는 세 개의 길로 나누어서 서울로 북상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조선은 참패를 거듭합니다. 결국 선조는 한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일본은 육군이 북상하고 수군은 남해와 서해 쪽으로 상륙하여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물자를 조달해서 육군과 합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순신에게 막히고 말았죠. 이순신은 5월 초 옥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사천, 당포, 당황포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준비된 승리였죠. 그리고 한산도에서 일본을 대파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의병장들의 활약도 육지의 전세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과 곽재우의 승리는 왜군의 전라도 진입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명군의 지원으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죠. 그런데 명군은 고향에서 패배하자 다시 평양으로 후퇴하여 일본과 화의를 시도합니다. 회담은 3년간 진행되었지만 결국에 결렬됩니다. 회담의 결렬 후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선도 전투 준비를 해두었죠. 조총 제작 및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또 소고법을 시행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사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해전에서는 원균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순신이 복귀하여 13척의 함선으로 적선을 명량해서 대파하게 되죠. 때마침 도요토미는 사망하였고 결국 일본군은 철수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유탄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란은 동아시아 3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왜란의 영향은 우선 국토의 황폐화로 나타납니다. 토지는 100만 결 가까이 되던 것에서 29만 결로 줄어들었고 이후 1634년 양전에서는 89만 결까지 회복됩니다. 문화재 손실도 대단합니다. 수만 명의 포로가 발생하죠. 문화재 약탈과 유명한 학자, 인쇄공, 활자공, 그리고 이삼평과 같은 유명한 도공의 납치도 일어납니다.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새롭게 에도 막부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명이 쇠약해지고 여진족의 후금이 성장하죠.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대에는 북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전후 복구 사업과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등에 힘썼던 광해군은 명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인 세력과 끊임없이 대립하였고 서인들은 결국 광해군의 폐모 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죽인 사건을 빌미로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 이후 후금이 성장합니다. 명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한 지원군을 요청하죠. 하지만 광해군은 명과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모문용의 가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강옥립에게 단지 패하지 않도록 힘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강옥립은 심화 전투에서 명이 대패하자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항복합니다. 이후 강옥립에 대한 처벌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광해군은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강옥립과 연락을 계속해서 취합니다. 그러다 서인 세력의 반발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은 적극적인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게다가 인조 반정의 공신이지만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그 잔당은 후금으로 도망가 인조가 부당하게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며 3만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강행합니다.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고 후금은 병력이 적은 데다 보급로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 형제 맹약을 맺은 후 물러가게 됩니다. 이후 청의 태종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에서는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합니다. 주화론은 인조 반정의 공신인 이기와 최명길 등이 주장했고 주전론은 김상원, 조경 등 소장파가 주장합니다. 결국 전쟁을 주장하는 쪽이 힘을 얻게 되면서 청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마침내 1636년 12월 청 태종 홍타이지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옵니다. 압록강을 넘은 지 5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죠. 인조는 미처 강화도까지 피신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강화도로 먼저 피신한 소현세자 등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합니다.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후금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김상원 등을 인질로 데려갔고 홍익환, 윤집 등 사막사는 끝까지 후금의 설득을 거부하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정치는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란 무엇일까요? 무리붕, 무리당자를 쓰는 붕당은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한 무리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림은 선조 때 이조 전랑직을 놓고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이후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인은 정철이 건저히 상소로 선조의 신임을 잃게 되자 정철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주장하는 북인과 온건한 처벌을 원하는 남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정권에서는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남인이 일부 참여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공존했지만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의 사망으로 당시 조대비의 복상 기간이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숙종조에는 주도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며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결과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대한 가혹한 보복과 탄압이 일어나게 되죠. 경신왕국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인 노론과 윤증 중심의 온건파, 즉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붕당은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공론보다는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를 더 앞세우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붕당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을까요? 국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국왕이 조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갈등 조정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임금이 두 분 계신데요.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그러면 영조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조가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펼친 정책을 우리는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탕평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탕평은 서경에 나오는 구절 중 탕탕평평을 줄인 말입니다. 영조는 즉위후 탕평을 천명합니다. 사진은 성균관 앞에 세운 탕평비의 사진입니다. 붕당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붕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살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조 난관의 관직 추천권을 폐지하고 인사에서도 탕평을 강조하여 하나의 관청에 여러 당색의 인물을 골고루 배치합니다. 또 탕평파를 육성하여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죠. 영조가 스스로 말한 최고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역법의 실시입니다. 균역법은 영조가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요. 백성들을 가장 괴롭혀왔던 군포의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부족 부문은 결자, 선무군관포, 염, 선세로 충당을 하죠. 오랫동안 있어오던 양역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는 등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인 비정한 아버지로 유명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영조의 뒤를 이은 왕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였습니다. 그러면 정조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규장각도인데요. 정조가 영조의 글을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창덕궁 후원의 규장각 정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조는 뛰어난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여 이곳 규장각에서 학문에 힘쓰게 함으로써 규장각을 중추적인 학술기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정조는 온건한 입장의 인물들로 구성된 탕평파를 육성했던 영조와는 달리 과거 사건에 대해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서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등용합니다. 또 규장각에 등용된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왕이 직접 강의를 하거나 시험을 치르면서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합니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인 정조 17년에 왕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한 병영입니다. 장용영은 그 설치 목적이 왕권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도 중앙 집권적인 오위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자 순조 2년에 혁파되고 말았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 때인 1794년에 착공하여 1796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공사가 초스피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화강암으로 쌓았던 방식을 버리고 벽돌로 쌓는 방식을 취한 영향도 있습니다.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사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덕분도 있었겠죠. 정조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추운 날에는 털모자까지 지급하는 등 백성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장용영을 지탱할 둔전제도와 새로운 수리시설을 집중시켜 당시 실학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의 구조 역시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화성 능행도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인 혈융원에 행차한 뒤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던 일을 그린 것입니다.
화성 능행도는 김홍도가 주관하여 제작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위하는 군사, 관료들과 구경 나온 일반 백성들까지 아주 다양한 인물을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화성 성역의궤는 수원 화성 성관의 축조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라는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됩니다. 성곽 시설물의 각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한 도설과 공사 관련 공문서, 장인들의 명단과 지급된 노임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이 화성성역 의궤가 남아있어서 복원이 온전하게 진행돼서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정조의 다음 업적은 통공 발매 정책, 즉 신해통공입니다. 조선 후기인 정조 15년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독점 판매권, 즉 금난정권을 폐지한 조처입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에는 많은 새로운 시전이 설립되어 육의전과 일반 시전들이 모두 금난정권을 행사하였고, 도고, 즉 독점 상인과 상업 자본가들이 상품을 독점하여 가격이 오르게 한 다음에 이를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상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시전수의 증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시전의 독점권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생필품까지 전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폐단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에 영세한 사상층은 부단히 공세를 펼쳤고 또한 도시 백성들까지 크게 반발하게 되자 조선 정부도 시전에 의한 도고 상업의 폐단을 묵과할 수 없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91년 통공 발매 정책인 신해통공이 취해집니다. 이 조처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에게는 난전에 대한 금지권, 즉 금난정권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상들의 상행위를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서민의 지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를 흔히 서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민의 지위가 상승하고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조선 후기에 서민의 지위가 상승하게 된 것일까요? 서민의 지위가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경제력, 즉 생산력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양법의 확산이 그 배경이 되었죠. 이양법은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지 않고 모판에서 모를 키우다가 충분한 물을 얻게 되면 땅에 옮겨 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1인당 경작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양법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밭작물에 대한 농업 기술도 발전합니다. 보리를 고랑에 파종하고 다른 작물은 일항에 파종하여 두 가지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기술이 확산되었고, 벼가 모판에서 자라는 동안 땅에는 보리를 재배하는 도맥 이모작의 방식도 도입됩니다. 담배, 인삼과 같은 다양한 상품 작물의 재배도 활발해져서 부유한 농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제 농민도 다 같은 농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민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문화의 주인공도 자연스럽게 서민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소설이나 그림에서 작품의 소재가 양반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로 옮겨가는 것이죠. 또 중국의 화첩을 따라서 그리기보다는 조선의 진짜 경치를 소재로 한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이 비온 뒤에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정선이 여러 차례 직접 인왕산에 가서 실제 경치를 보고 나서 그렸는데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정선은 먹물을 가득 묻힌 큰 붓을 반복해서 아래로 내리긋는 대담하고 새로운 필치를 사용하여 더욱 실감나게 산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풍속화가 유행합니다.
특히 풍속화의 대표격인 김홍도의 그림은 시정을 알고자 하는 정조의 요구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양반의 퇴폐적인 생활을 풍자하거나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신윤복의 풍속화가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일상화됩니다. 교육의 담당자는 주로 지방에 낙향한 양반들이었습니다. 또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혀지는데요. 홍길동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거나 일반 서민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묘사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탈춤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놀이인데요. 안동 하회마을 탈놀이나 북청 사자놀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판소리는 한글 소설 등 이야기를 소리꾼이 노래와 손짓으로 표현하면 고수가 북을 치며 추임새를 넣어 흥을 더했습니다. 정조사 후에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세도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조는 강력한 개혁군주였지만 예기치 못하게 젊은 나이로 승하하면서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죠. 이에 순조의 처가인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게 되면서 바로 세도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약 60년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계속되면서 삼정의 문란 등 사회 모순이 극에 달하게 되고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농민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철종 시기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는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철종이 죽고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되죠. 세도 정치 기간 동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특히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세, 군역, 황곡 모두가 문제였죠. 전세는 군현의 총액으로 부과하여 과도하게 걷어대는 것이 문제였고, 군포는 죽은 사람이나 갓난아이에게까지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곡은 빌려가지도 않은 곡식에 이자를 내라고 강요하는 등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흥선대원군의 등장으로 이런 세도 정치는 마침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곧 외세의 침략이 이어지게 되죠. 이제 시대는 근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와 정조의 통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통치 시기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